하루 종일 영상 작업하고 있거든요. 일요일인데 뭐 유튜버한테 일요일이 뭐 의미가 있겠어요? 밖에 나가보니까 이 엄청 조용한 동네인데 장난 아니야. 음악 소리 하며 와, 그 사람들이 말을 타고 저기로 가고 있어요. 태워주는 거야? 여기 표정이 너무 좋아. 너무 좋겠다. 말도 좋아요. 왜냐면 가볍잖아, 애기는. 결국엔 비가 오는구나. 아이고, 축제해야 되는데 이 비가 한번 오면은 앞이 보이지도 않죠. 이야, 와, 되게 멋있다. 딱 되게 멋있다. 비가 오는데도 참 대단하네요. 여자분, 와, 진짜 카리스마 있는데, 카리스마. 되게, 오, 기품이 있는데, 되게. 와, 여자들이 타야지 멋있는 것 같아. 와, 멋있다. 되게 멋있는데? 장난 아니야. 여기저기서 막 엄청나게 있어. 여러분들이 여자 아니고 남자입니다, 남자. 아, 놀랬어. 아우, 귀 아파. ¿Cuántos quieren seguir bacanaleando una bulla? 와. Vámonos.
Vámonos con cumbia sabrosa. Y así lo baila Catarina. Ahí está, ahí está, ahí está. Uepa, va. 1, 2, 3, 4. Punta, tacó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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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sí lo baila Catarina. Esta mami que están aquí quieren y no quieren bailar. Vámonos, taco. Ba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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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 1, 2, 3. O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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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iga. Si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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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 Bueno, sigue, seguimos entonces. Los mejores DJs y animadores del país. 네, 독거슬집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여전히 니카라가 있고요. 니카라가 지금 한 열흘 정도 있었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더 있다가 이 아래에 있는 코스타리카로 넘어가려 합니다. 근데 여기가 GDP가 2,600불이고 코스타리카가 한 6,000불 돼요. 그래서 물가 차이가 엄청납니다. 스타벅스 그 우산 같은 거 하나가 6, 7만 원 한대요. 그러니까 물가가 한국보다 더 비싼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럼 한식당도 비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 니카라가 아주 편하게 잘 있고요. 처음 올 때는 진짜 힘든 나라였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호텔을, 가성비 좋은 아주 이쁜 호텔을 제가 또 어떻게 섭외를 해가지고 한 5일째 지금 있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주식시장이 뭐 그동안 또 출렁임이 좀 있었죠. 그거 별개로 이제 채권금리가 되게 많이 빠졌다가 0.5% 정도 빠졌다가 다시 이제 근래 조금 올라왔죠. 지금 당장 올라온 건 아무래도 이제 미국 그 무디스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가 미국의 그
신용 등급을 이제 강등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이제 전망을 굉장히 낮춰놨죠. 부정적으로 강등을 시킨 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금리가 조금 올랐던 부분들은 이제 입찰 문제가 굉장히 컸었죠. 입찰 엄청나게 입찰이 좀 또 안 들어와서 특히 30년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잘 찍지 않겠다고 하는 30년물이 오히려 시장 충격이 좀 큰 편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제 그 적게 발행하는 채권은 가격이 올라야 되잖아요.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장기물을 기관들이 안 사는 사태가 일어나게 된 거죠.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나 유튜버들이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고, 그리고 금리는 더 못 올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끝나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대로 금리는 반대로 갑니다. 역시 인간 지표 드린 것 같은데, 게다가 이제 장기물이 더 저평가돼 있으니까 장기물이 더 유망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장기물이 더 안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이 크게 한 5개의 프라이머리 딜러가 있어요. JP 모건 있고, 시티가 있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고,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은행이 하나 있고, 얘는 메이저라기보다는 조금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입찰에 들어오는 이유는 뉴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지역적인 특성. 그리고 도이치뱅크가 있는데, 도이치뱅크는 유럽에 있는 큰 은행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물량을 유럽에 파는 데 있어서 게이트가 되는 쪽으로 이제 DB를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재무부에서 그 국채 입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대표로 이제 참여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물량들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기관들이라든가 리테일 쪽 이쪽으로 이제 물량을 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제 그 재무부의 국채 입찰이 있을 때 입찰 들어가기 전에 이제 미리 선 주문을 받아요. 그래서 뭐 2023년 11월 20일에 10년물 채권이 발행된다 싶으면 이제 미리 예약을 받는 거죠. 뭐 블룸버그 통해서 이렇게 예약을 받는 거죠. 그럼 뭐 기관이라든가 개인들이 대부분 개인 이야기보다는 기관들이죠. 기관이 한 99% 될 것 같은데 기관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재무부한테 그 당일날 채권을 받아가지고 당일날 넘긴 경우도 있고 며칠 갖고 있다가 넘긴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 입찰을 하기 전에 개인들과 이제 미리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날 발행된 날 넘기게 될 물량들을 이제 미리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물량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잖아요. 그러면은 본 입찰에 들어갈 때 경쟁력이 떨어진 거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본 입찰 때 경쟁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채권 금리는 당연히 내려가게 되는 거겠죠. 이거는 채권 가격 강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볼 때는 뭐 경쟁률이 한 3대1, 4대1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팬데믹 때 잠깐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엄청나게 강해지면서 5대1까지도 막 치솟았었는데 지금이 2.5대1, 2.6대1로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 전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채 금리가 더 못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좀 경쟁률이 올라가나 싶었는데 올라가지도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입찰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프라이머리 딜러들도 자기들이 채권을 매수한 다음에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이 생겨요. 그 프라이머리 그 딜러들의 그 물량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볼 때는 한 12% 정도, 10% 정도 이 정도 잡아요. 이거 갖고 있다가 뭐 자기들이 뭐 이걸 담보로 해서 뭐 어디 대출 받아가지고 뭘 사고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거를 담보로 해서 또 다른 채권을 또 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이 미국 국채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냥 채권 매매로만 생각하시겠지만 대부분은 이걸 가지고 뭔가 대출을 일으켜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뭔가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현업에 있을 때도 채권 딜러들이 그 브로커들이 아니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채권을 사잖아요. 그럼 사자마자 바로 담보를 걸더라고요. 그 담보를 걸어가지고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보면은 다른 채권들을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가는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죠. 채권은 대부분 레버리지 일으킨다. 왜냐면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기는 게 뭐가 있냐면은 만약 거래 같은 게 페일이 날 때가 있어요. 뭐 내가 이 채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다른 채권을 사기 위해서 그 돈을 빌린단 말이에요. 담보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받은 쪽에서 돈을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정해진 날짜 결제가 딱딱딱 돼야 되는데 돈을 못 빌려주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결제가 페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받은 돈으로 다른 채권을 하려고 했었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못 사는 거죠. 뭐 이런 일들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이게 모든 거래가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하나하나 다 연결이 돼 있는데 한쪽이 페일 나면은 막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이건 뭐 좀 다른 얘기이긴 하고 현업단에서 있는 이야기들이니까 여러분이 뭐 투자하실 때 별로 상관없는 부분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채권은 대부분 담보로도 많이 이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5% 금리가 좋긴 좋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더 많은 레버리지 일으킨다. 만약에 5%짜리 사가지고 또 다른 거를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더블까지는 아니지만 비용이 드니까 아무래도 담보를 잡게 되면 더 많은 이제 이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옆길로 좀 샜는데 근래 들어서 이런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가져가는 물량이 10%였는데 지금 20%대까지 뛰었어요. 그게 뭐냐면 프라이머리들이 뭘 많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시장에 너무나 많은 국채가 이제 풀려있기 때문에 홍수같이 풀려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그걸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쟁률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경쟁률도 중요한데 물론 경쟁도 지금 역대 최저급까지 떨어진 상태인데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얼만큼 이거를 물량을 떠안아서 가져가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낙찰률 같은 경우에도 입찰률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금리를 나타내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거를 프라이머리 딜러들 유지를 해야 돼요. 2.6%까지도 지금 어떻게든 막고 있는 거야. 그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채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점점 많이 풀리게 되면은 지금 20%대가 30% 될 수도 있어요. 30%대가. 그러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와 이게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이제 안 가져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미달 나잖아요. 그러면 미국 국채가 이거는 진짜 시장에서 엄청난 쇼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왜 재무부 물량을 이렇게 자기가 떠안느냐면 사실은 재무부가 그 채권을 발행을 할 때 그거 사고 싶은 당사자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뭐 개인도 있을 거고 뭐 저기 어디 그 개도국에 있는 중앙은행도 사고 싶을 거고 뭐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거래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결제시키는 게 어마어마한 복잡한 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5개의 그 프라이머리 딜러들을 이렇게 내세워 놓고 니네들이 이거를 알아서 팔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라이머리 딜러들은 재무부한테 받아가지고 채권을 받아가지고 앉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조금 이제 이익을 붙여가지고 마진을 붙여가지고 다른 리테일이라든가 다른 기관들한테 이렇게 파는 거지. 여러분들이 미국 국채를 사고 싶잖아요. 그럼 어떤 프로세스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키움증권에 그 계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HTS로 주문해 미국 국채 사고 싶어 주문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키움이 프라이머리 딜러들한테 받아온 거거나 아니면은 다른 증권사나 은행들 해외나 국내나 여기랑 거래해가지고 채권을 받아오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은 이제 프라이머리 딜러 물량을 우리가 바로 받는 경우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 이제 시장에서 있는 것들을 거래해가지고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간에 이 프라이머리 딜러들은 앉아서 돈을 벌잖아요. 마진만 붙여가지고 바로 파니까 그냥 페이퍼워크, 백오피스단의 그런 업무만 좀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 조성의 의무도 필요한 거예요. 앉아서 돈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 조성을 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채권의 그 가격도 방어가 좀 되는 부분도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독이든 성배, 독이든 사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요즘 국채가 아니잖아. 옛날에 그 무위험 자산의 국채가 그런 신뢰나 명성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딜러들이 지금 많이 떠안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뭐 요즘에 뭐 뉴스에서 보면은 국채가 완판됐습니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당연히 완판되죠. 적어도 2.5대 1, 2.6대 1 그 정도 나오니까 어쨌든 지금은 수급이 엄청나게 약해진 상태고 앞으로의 전망도 약해진 상태고 그래서 저는 쉽사리 미국 국채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 좋게 봅니다. 미래를 안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단기물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따라서 가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런데 장기물은 조금 여기 기준금리에서 조금 자유롭긴 해. 왜냐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뭐 10년 뒤, 30년 뒤, 20년 뒤에 그런 금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전망,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장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물이 금리가 높고 장기물이 낮게 되면 이게 역전 현상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지금 당장은 막 지금 파이낸스 시장이 되게 경직돼 있고 신용이 경색돼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렇다 보니까 단기 금리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예요. 다들 돈을 구하고 싶은데 돈을 못 구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에 반해서 10년물, 20년물, 30년물은 금리가 낮아.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래도 이 시간만 지나면 뭐 몇 개월이든 1년이든 이 시간만 지나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는 이 상황이 좀 나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리 차이가 나게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당장 뭐
몇 개월 뒤든 1년 뒤든 단기적인 미래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미래를 낙관을 하는 거죠. 장기물이 낮은 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기물이 이렇게 금리가 높다는 얘기는 지금 신용이 경색된 상태인데 돈을 구하기가 힘든 상태라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자면 작년에 레고 사태 이후부터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지금까지도 그게 이어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역전이 돼 있다면 이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단기적으로 뭐 1년 뒤든 2년 뒤든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들 돈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니까 못 버티는 애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쭉쭉쭉쭉.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도 기업들 부도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중고차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중고차들이 지금 안 팔린 차들이 기존에 막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까지 쭉쭉쭉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 거죠. 지금 산업계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일반 회사원들, 일반인들이 체감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산업이 굉장히 경직돼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뭔가가 큰 게 올 수가 있다는 거를 암시하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예정된 미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역전이 되게 되면 통계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뭐 1년이든 1년 반 뒤든 뭔가 문제가 확 터졌다. 이게 못 견디는 게 오래되면 악화가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정부든 어떤 기업이든 뭐 금융권이든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연준도 못 막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그 치료가 되냐면 버블이 터져야지 이제 치료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많이 나오는 연착륙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이제 여러분들 웃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장단기 역전 현상에서 이렇게 해소가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장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럼 뭐냐면은 진짜 돈을 장기로라도 구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안달난 상황이죠. 굉장히 미래까지도 안 좋게 보고 총체적으로 다 안 좋게 보는 현상을 지금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 다시 정배열로 되게 되면은 이게 완전 비극적인 상황이 된 거지. 이제 바로 이제 문제가 터지기 코앞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장단기 역전이 풀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되게 좋네, 정상화 되나 보다. 근데 거기다가 GDP도 나쁘지 않고 물가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연준도 금리를 못 올리겠구나, 이제 내리겠네, 피벗 나오겠네, 뭐 내년이든 언제든 간에 그런 기대 심리가 착시 현상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희망효를 돌려가면서 지금 만들어진 게 나스닥의 폭발적인 상승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2008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월 달에 연준이 당시 버냉키 의장이 했던 이야기, 굉장히 펀더멘털도 좋고 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쭉 빠지던 증시가 급반등을 해.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뭔가가 터지기 시작해. 이번에 위어크 하나 터졌잖아요. 지금 시장에 관심이 아무도 없는데 그런 것들이 부동산에서 한번 빡빡빡 하나씩 터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대여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하락이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늘 반복이 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현상을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포모에 휩싸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사실 파월 의장이 되게 지금 한 5년 됐나? 그 의장 한 지가. 근데 뭔가 시장을 이렇게 어르고 달래는 그런 기법 스킬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10월 달에 너무 매파적으로 세게 나와가지고 미국 그 10년물 국채 금리를 그 5%까지 확 올려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완전히 그 언제였죠? 10월 말이었나? 11월이었나? 10월 말이죠. 그 비둘기적인 발언을 너무 또 세게 해가지고 이게 4.5%까지 확 폭락을 또 시켜버리고. 사실 뭐랄까, 물론 이제 시장이 너무 많은 기대를 지금 연준에다 하고 있고 피벗만을 기다리고, 피벗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약간 뭐랄까 금리 인상만은 이제 그만 하겠다는 시그널을 굉장히 바라고 있는 거는 맞아요. 굉장히 시장이 지금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 경기 침체라든가 상업용 부동산 이런 두 가지 문제들이 아직까지 상존했기 때문에 GDP가 엄청나게 좋게 나오든 말든 간에 지금 시장은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먹이를 기다리는 그 아기 새들처럼 입을 막 벌리고 있는 거야. 피벗이라든가 금리 인상 더 이상 없다 이런 멘트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